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똑똑똑 지혜의 문을 두드립니다. 안방으로 찾아가는 명사들의 명강 초대 굿클래스. 오늘은 또 우리 어떤 강의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이번 강의는요 정말 중요한 강의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분쟁들, 그 분쟁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오셨습니다. 대박. 네, 맞습니다. 이제 분쟁 중재로 풉시다. 분쟁 해결 전문가 정운섭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정운섭 변호사입니다. 저는 사법연수원에 다닐 때 상사중재라는 말을 처음 듣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중재에 관심을 갖게 됐고 지금까지 20여 년 이상 이렇게 중재인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분쟁 사건에 관여하고 또 중재 판정을 내리기도 했었습니다. 중재 사건을 이렇게 다루면서 제가 느껴진 것은 제도의 장점에 비해서 일반 국민들에게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중재에 관해서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세상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게 있죠. 조금 전에도 나왔습니다만 누구나 분쟁을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살다 보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분쟁에 휘말렸을 때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기도로서 해결했습니다. 왜 웃어요? 제가 부탁드려 방송에서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나도 웃었어. 근데 저도 웃었어요. 분쟁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딱 한 번 있습니다. 언제? 저도 원치 않았지만 네. 그 내용 증명을 받은 적이 있어가지고 같이 이제 내용 증명을 한 번 받고 돌려보냈는데 그 다음에 수신이 없더라고요. 답이 그렇군요. 없더라고요. 내용 증명을 받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리고 되게 처음 받아보니까 네. 겁나더라고요. 네네. 이게 혹시 내가 무슨 일이 생기는 건가? 당황될 수. 너무 그렇죠. 당황스럽고 주위에 변호사분님 친한 분이 또 계신 것도 아니니까 이걸 또 알아봐야 되는 건가요? 며칠 잠을 못 잤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예. 예, 아마 이렇게 분쟁 해결을 전문으로 하지 않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내용 증명을 받는다든지 소장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되면 아마 상당히 당혹스럽고 말씀하신 것처럼 밤잠도 못 이루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피할 수 없는 분쟁을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가장 원만하게는 당사자 사이에 해결이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정이라는 제도도 있고 중재라는 제도도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소송을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소송까지 가게 되게 되면 이제 1심 그다음에 1심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게 되면 항소하게 되고 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게 되면 대법원까지 가게 되고 그 송사가 종결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정신적으로도 엄청 큰 고통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분쟁을 가급적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중재라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오늘 그 중재에 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네. 합니다. 열심히 들어야지. 예. 중재는 그 근거 법률이 이제 중재법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중재의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규칙에 근거해서 설립된 상설 기관이 대한상사중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재 그러면 보통 소송은 법원에 제기하게 되면 판사님이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재는 판사님이 하는 게 아니고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로 분쟁을 법원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서 최종 해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 중재의 특징을 몇 가지를 좀 소개해드려 보겠는데요. 우선은 각 분야의 전문가인 중재인이 판정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단심제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송의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이 불복하게 되면 3심까지 가야 되는데 이 중재는 단심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단심으로 끝나지만 법원의 확정 판결하고 동일한 효력을 갖게 돼서 그래서 상대방이 판정문에 따라서 이행을 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도 할 수 있게 되고요. 예. 또 하나 좋은 게 이게 이제 국제 거래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그랬을 때 이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분쟁의 당사자가 서로 다른 외국인일 경우에 네. 국제 중재에 의해서 중재 판정을 받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과 중국의 기업이 거래를 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거래하는 과정에 분쟁이 발생을 했어요. 그랬는데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 판정을 받았는데 이걸 상대방 주소는 중국에 있고 그럼 중국에 가서 이걸 집행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궁금하죠? 네. 어떨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 하고 어렵지 싶어 할 것 않을까요? 같은데 예. 어려울 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한국에서 받은 중재 판정이라 하더라도 중국의 법원에 그 집행 판결을 받아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국제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 국제 협약이 뉴욕 협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세계적으로 한 161개 정도 국가가 가입돼 있어서 다른 나라의 기업을 상대로 중재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그 권리를 행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도 큰 강점이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여러분 재판의 원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판의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개 재판. 예. 들어보셨죠? 네. 학교 다닐 때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분쟁 당사자가 사례에 따라서는 이걸 남들이 좀 몰랐으면 좋겠어. 그럴 때도 그게 공개되면 오히려 내 명예에 누가 되고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 그럴 때 결과를 있죠. 떠나서 예, 결과를 떠나서 네. 이걸 좀 비밀로 하고 싶은데 재판은 그게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중재는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비밀이 중재는 보장되는 그렇죠. 당사자들의 비밀을 보장해주는 비공개 심리로 진행된다는 거. 이것도 아주 큰 장점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 이제 혹시 법정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저는 없습니다. 없죠. 있습니다. 네. 한번 그 기회 삼아서라도 일부러라도 한번 가보시면 사고 이렇게- 쳐야 되나요? 아니요. 아니시죠? 네. 네. 방청 안 나간다고요. 방청으로. 안 나간다고요. 방청객으로 네. 가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법원에 가보게 되면 재판부당 사건이 여러 개가 진행이 돼요. 한 번 가면 뭐 이렇게 수십 건씩 뭐 10분 단위로 또는 이제 증인 신문 있을 때는 물론 길게 시간이 배정돼서 재판이 진행되기도 하지만 여러 사건이 진행되어지면 이제 변호사님 도움을 받아가지고 준비 서면이라는 걸 작성해서 쭉 제출을 하긴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물론 변호사님이 나를 위해서 성실하게 재판을 준비해 주시고 임해 주신다는 걸 알지만 상대방과의 그 분쟁이 발생한 과정에서 마음의 응어리가 있잖아요. 네. 이걸 좀 재판부에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런 거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허용되지가 않아요. 충분하게. 왜 그러냐면 재판은 이제 쟁점이라고 그래서 당사자 사이에 그 사실관계라든지 문제가 된 쟁점 위주로 심리를 진행하기 때문에 감정적인 것은 사실 재판의 대상은 아닌 거잖아요. 근데 나는 이 응어리를 누구한테 좀 얘기를 하고 싶어. 네.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 있죠.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제 법정에서 판사님한테 저의 억울함을 좀 들어주십시오. 제 마음이 이렇게 아픕니다 하면 충분히 이해하니까 서면으로 써서 내십시오.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중재에서는 그 사건을 위해서 오직 중재판정부가 별도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재판정부는 그 사건만 심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심리할 수 있고 또 당사자가 필요한 경우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충분히 하도록 기회를 보장을 해준다는 거. 마음이 좀 풀릴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렇죠. 그게 더 얘기한다는 중요한 것 같아요. 것만으로. 예, 더 예. 중요한 거잖아요. 예. 네. 누군가 이 분쟁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네. 그걸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당사자 입장에서는 위로가 되죠. 위안이 크게 되는 거죠. 엄청나죠. 그러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모르셨죠? 네. 몰랐습니다. 네, 네. 뭐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저 여기 와서 항상 아무것도 다 몰랐어요. 다 처음 듣는 알게 거. 되는 게 예. 너무 많아서 유익해요. 그러시군요. 그럼 이런 중재에 의한 분쟁 해결이 적합한 분야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걸 한번 좀 살펴볼게요. 먼저
분쟁이 복잡하고 그리고 이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분야로서 뭐 건설이나 금융, 뭐 합작 투자 관련된 그런 분야도 좋고요. 또 신속한 해결이 사업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 IT라든가 지적재산권 같은 거. 이거는 빨리 권리관계가 정리되지 않으면 IT 같은 경우는 기술의 발전 속도가 엄청 빠르잖아요. 예. 어떤 분쟁이 길어지면 기술을 향상 발전시키는데 그만큼 지장이 초래되니까 업계에서 이렇게 좀 밀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분야 이런 데도 아주 좋은 분쟁 해결 방법이 되고요. 이제 국제거래, 무역이나 해외 투자 그리고 또 하나 영업 비밀 보호가 어떤 중요한 그런 분야, 첨단 기술이나 뭐 방위 산업 또는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가수나 연예인들 활동하는데 만약에 소속사하고 어떤 분쟁이 생겼다. 네. 그런 게 언론에 보도되게 되면 그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좀 숨긴 상태에서 분쟁을 해결하고 싶은 그런 필요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일반적인 민사나 그다음에 상거래, 뭐 부동산, 도소매, 인테리어, 광고 이런 것들하고 또 그래서 대부분의 사법상 분쟁이 중재로 해결이 가능하고 기업이나 개인 간의 분쟁은 당연히 그렇고요. 어떨까요? 국가와 분쟁이 생겼다. 이것도 중재로 가능할까요? 안 저랑 할까요? 국가요? 예. 되니까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상했을 때는 뭔가 이게 딱 그림이 그려지지는 않아요. 그러지진 않죠. 네. 물론 이제 국가나 그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도 행정 자격이 있는 반면에 또 재산과 관련된 어떤 비즈니스 그런 이제 추진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과 관련된 분쟁의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도 중재를 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일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나라에서 만약에 대형 공사를 어떤 건설 회사에다가 발주를 해서 네. 공사를 진행을 했는데 그 건설 공사와 관련해서 국가와 시공사 사이에 분쟁이 생겼다고 했을 때 그때 시공사나 국가가 중재에 신청을 해서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중재를 하는 건가요? 그것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문가들이 중재 판정부로 구성된다는 것도. 그러니까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위촉한 중재인들은 이제 법조인, 그다음에 학계, 그다음에 실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여러 분 한 1,300여 명 정도가 위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특정 사건의 분쟁이 생겨서 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이 접수되면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중재인으로 구성할 수도 있어서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그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쟁이 왜 발생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훨씬 빠를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는 건 그럼 변호사가 아니어도 아니어도 중재인들도 있습니다. 아닌 분들도. 물론 상사중재원에 변호사가 수적으로 가장 많지만 그런 전문 분야의 교수님들이라든지 실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여러 분들이 위촉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하나 길을 가다가 아니면 누구하고 싸우다가 제가 상처를 입게 됐어요. 네. 저 사람이 나 때렸는데 저 사람 형사처벌 받아야 됩니다. 상사중재원에 그게 가능할까요? 형사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죠. 예. 예, 맞습니다. 경찰서 가는 거잖아요. 이건 경찰서 가는 게 맞습니다. 예. 딱 그것만 되는 거구나. 운전면허 취소를 당했다. 음주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취소당했는데 이거 취소된 거 잘못했으니까 운전면허 취소된 걸 취소해 주세요. 이걸 상사중재원에 가지고 간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것도 안 됩니다. 또 부부가 결혼해서 살다가 서로 이제 미움이 깊어졌어요. 더 이상 못 살겠다. 네. 갈라쓰자. 이혼하자. 그래. 저기 상사중재원에 가면 거기 이혼한 중재인이 있다고 하더라. 거기다 맡겨보자. 그리고 중재원에 가면 어떨까요? 될 것 같아요. 이혼 어떠세요? 민사는 된다고 하셨으니까 예. 될지 않을까 생각해요. 것 같은데. 이혼 될 것 네. 같다. 네. 네. 그건 좀 경우가 나뉩니다. 이혼 자체는 가정법원에 가서 해야 되고요. 상사중재원은 안 되고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재산 분할에 관해서 다툼이 있을 때, 네. 그때는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상사중재원에서 처리되어지는 여러 종류의 분쟁 사례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뭐 국제거래와 관련된 대형 프로젝트 건설 관련해서
분쟁이 생겨서 이제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그다음에 또 이제 왜 이런 분들 있잖아요. 평생 모은 돈 이제 퇴직하고 나서 퇴직금 모으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서 이제 전원주택 하나 지어가지고 노후를 보내겠다고 설계해서 집을 다 지었어요. 시공사를 선정해가지고. 근데 이제 집을 짓다가 보면 어떠냐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좋은 집을 짓고 싶잖아요. 그렇죠. 비용 되도록 적게 들이고. 그래서 처음에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저기 가서 보니까 재료가 저게 더 좋아. 디자인도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더 좋아. 이렇게 설계를 좀 변경하자. 네. 그래서 설계도 변경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기도 늘어나. 네. 기간이. 그런데 이제 시공사 입장에서는 당초 계약한 대로 공사를 하다가 건축주가 이것도 좀 바꿔주세요. 그리고 설계를 이걸 좀 바꿔가지고 좀 더 제 마음에 들게 해주세요. 그거 거절하기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럼 그거에 따라서 공사비가 추가된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어느 범위까지 건축주가 공사비를 부담할 거고 또 시공사가 어느 범위까지 공사를 해야 되는지. 또 나중에 공사가 다 맞춰졌는데 보니까 하자가 생겨서 문이 새. 설계도에는 이거 시설하게 돼 있는데 안 돼 있어. 네. 그 이제 미시공, 오시공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 하자가 있는 상황에서 건설업체에서는 공사 다 했으니까 공사 잔금 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건축주는 나 이거 해결되기 전까지는 못 주겠다. 그런 이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상사중재원에 많이 있죠.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 감정 절차를 진행을 해서 당초 설계 내용과 달리 시공된 부분들이 어떤 건지, 어떤 하자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동안의 공사비는 얼마가 진행됐고 건축주가 시공사에게 지급해야 될 나머지 공사 대금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중재판정부가 그렇게 심리해서 판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 연예인들의 전속 계약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전속사하고 그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그렇게 이제 전속 계약을 하게 되면 소속사의 몸을 담고 있으면서 뭐 방송 출연이라든지 뭐 대외 활동 공연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소속사들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연결해서 출연하게 되잖아요. 네. 이제 실제 중재원에 있었던 케이스 중에 하나는 그렇게 해서 전속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2억을 지급을 했어요. 네. 2억 원을 지급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수로 연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가끔은 원래 이렇게 출연하고 그러는 것들을 소속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네. 가수가 자기가 나서서 출연 교섭도 하고 네. 출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출연료도 받아가지고 자기 통장으로 받고 그런 경우들이 그런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랬더니 소속사가 가수를 상대로 중재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런 출연 교섭이나 어떤 그 출연료 그 받는 거 다 소속사를 통해서 받기로 했는데 네. 왜 너 임의로 네 마음대로 그렇게 출연하고 또 출연료까지 받아서 정산도 안 했니? 네. 그건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이 전속 계약 해지하고 내가 지급했던 전속 계약금 2억 원 돌려달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재판정부에서 심리를 해보니까 그 전속 계약은 체결했지만 그 전속 계약이 이행되어져 오는 과정에서 그렇게 출연 교섭하고 출연 계약하고 이런 것들이 소속사가 전적으로 한 게 아니고 가수가 일부 한 것도 있었고 가수가 이렇게 임의로 출연했던 그 공연들이 무료 공연인 곳도 여러 군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중재판정부에서는 그 계약금 2억을 돌려달라고 한 그 청구를 비각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제가 중재의 사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소송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조정, 중재, 소송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소송하고 중재하고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조금 지금까지 들은 것을 기초로 만약에 정리를 하신다면 아까 좀 가장 기억이 남는 건 세 번 재판을 가지 않아도 안 얻으네 단심제라는 단번에 거. 끝날 수 있는 단심제라는 네, 거. 아주 우수한 학생이십니다. 칭찬받았습니다. 공부하고 왔어요. 공부하고 왔어요, 제가. 어깨 올라간 것 같은데. 예, 단심으로 분쟁이 종결되는 거. 네. 또 형사는 안 됩니다. 형사는 안 된다. 예, 그것도 정답. 진짜요? 소송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분쟁의 당사자가 상대방을 걸어서 법원에다 그냥 소장 접수하면 되는데 이 중재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중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사자 사이에
중재 합의라는 걸 해야 됩니다. 중재합의. 합의, 예, 중재 합의라는 거를 먼저 해야 돼요. 그 중재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을 하더라도 상사중재원에서 심리할 권한이 없어요. 그럼 중재합의라는 거는 우리 중재로 해결하자라는 그런 그렇죠. 합의를 말하는 양쪽 거예요. 그렇죠. 합의가 그렇죠. 예. 분쟁 당사자 사이에 이거 우리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자. 그래서 대한상사중재원의 국내 중재 규칙에 따라서 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고 그 중재 판정은 최종적인 효력을 갖는다. 이런 그 중재 합의가 있을 때 비로소 중재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중재하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기회가 있는 그 그치. 해결 한번 해보자 이런 해결하려고 마음이 하는 있겠네요. 양쪽의 의사가 그렇죠. 있는 소송은 그냥 거네. 혼자 해버릴 수도 있는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중재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자, 중재 합의는 어떨까요?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해야 될까요? 아니면 발생한 후에도 가능할까요? 후회도 발생한 후에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도 당사자들이 합의해서 우리 그 중재로 해결하자, 그렇게 합의가 되어지면 그 분쟁에 대해서 상사중재원에 가서 중재 절차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는 쌍방 간의 감정이 지금 어느 정도 대립이 돼 있잖아요. 네. 서로 이제 불신하게 된단 말이죠. 네. 불신하게 된 상태에서 이거 분쟁으로 해결합시다. 그러면 상대방이 분쟁에 의한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있을 경우에는 뭐 응할 수 있지만 혹시 저기 갔다가 내가 더 손해 보는 거 아닐까? 저 사람이 저거 가자고 할 때는 중재로 하자고 할 때는 뭔가 자기한테 유리해서 나한테 지금 제안하는 거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 수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중재 합의는 가급적이면 계약을 체결할 때 사전에 해두는 게 그게 꼭 필요합니다. 사전에 네, 좋은 방법이네요. 좋네요. 네. 우리 다음에 무슨 일 있으면 중재로 해결합시다. 그 사전에 이미 사전에 계약서에 사전에 저기 의사들이 좀 접근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예. 모두에 제가 또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가장 바람직한 게 당사자 사이에 해결하는 게 제일 좋고 두 번째 조정, 중재, 소송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 조정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냥 말로만 들었을 땐 중재보다는 조금 약한 개념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역시 이렇게 필이 있으신데 해봐라 이런 느낌. 예, 해봐라. 예, 네. 이렇게 조정해봐 이런 느낌. 네. 조정은 그야말로 이제 조정인이 이 쌍방 당사자의 그 입장을 설명을 듣고 그리고서 조정안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조정안. 조정안을. 예. 당시에는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상대방은 이렇게 주장하는데 조금씩 양보해서 이런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조정안을 제시를 해서 이제 당사자를 설득을 하는 거죠. 네. 당사자들이 수용을 하게 되면 조정이 성립됐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조정이 성립되면 그거는 화해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돼요. 네네. 자, 그러면 조정안에 대해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정안에 대해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효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럼 그때부터 다시 분쟁 해결 절차가 시작이 되어야 하고 그때 서로가 원해서 우리 중재로 가자. 그럼 중재 합의해서 중재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난 소송으로 가겠다. 그럼 법원에다가 소장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고 분쟁을 해결하게 되는 거고요. 그럼 조정은 어떤 판결에 대한 강제력이 좀 없는 거죠. 보면 되는 거네요. 강제력이 전혀 없는 거죠. 예. 중재 판정의 경우에는 이제 법원의 확정 판결과 네. 동일한 효력이 네.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조정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이제 분쟁 당사자 입장에서 이럴 수는 있겠죠. 서로가 오랫동안 거래온 친분이 돈독한 사이예요. 네. 네. 근데 어떤 작은 일로 인해서 분쟁이 생겼어. 근데 이걸 뭐 중재로 가든지 소송으로 가게 되면 감정이 대립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사건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져버리면 그거를 차라리 덮어두고 관계를 이어가는 게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럼 우리는 이런 법적인 분쟁 절차에 개시하기 전에 우리 한번 조정을 통해서 이걸 한번 원만하게 해결해 보자. 그럴 때는 아주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조정은 많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죠. 예. 조금 그 조정안이 나한테 조금 괜히 불리한 그렇지. 요만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조정에서 해결이 될 일이면은 거기까지도 이미 안 갔을 그럴 것 수 같아요. 그럴 있을 수도 것 있죠. 같아요. 그럴 수 네. 있지. 자, 어떠세요? 오늘 중재에 관해서 이렇게
뭐 짧은 시간이지만 네. 이렇게 중요한 좀 핵심적인 내용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는 중재가 어떤 거구나 이해가 충분히 되세요? 네. 너무 많이 충분히 됐습니다. 충분히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랫동안 중재인으로 활동하면서 이렇게 참 갈수록 분쟁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이렇게 세상이 거칠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분쟁 해결을 통해서 조금 더 이렇게 신뢰 사회 또는 이렇게 건강한 사회가 되는데 중재 제도가 많이 활용됐으면 하는 네. 바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간략하게나마 오늘 중재에 관한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